오늘은 유럽 예술 두 번째 시간으로서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를 하겠습니다. 자, 앵그르는 우리가 다비드 시간에 이미 공부를 했듯이 이 사람은 다비드와 함께 신고전주의의 그 두 축입니다. 그런데 다비드가 앵그르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고 선배이자 거의 스승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또 같은 시대에 살기도 했어요. 그러면 다비드는 다비드 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그건 남성적 신고전주의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여성적 신고전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전기적인 것이라든지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강의록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역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작품마다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그것을 내가 흡수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 사람의 인생과 바이오그래피 전기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기는 한번 대충 보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면 다비드의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다비드와 같이 신고전주의의 두 축이었다. 이런 겁니다. 하나는 남성적이었다면 하나는 여성적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가봅시다. 자, 이게 신고전주의 다비드 할 때 이미 했듯이 다 똑같습니다. 신고전주의에. 마지막으로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다비드는 신화적 영웅과 남성을 주로 그렸어요. 남성을 주로 그렸는데 앵그르는 여성적 아름다움을 그렸습니다. 자, 두 그림이 차이가 있습니다. 호라티우스의 다비드의 맹세, 그 다음에 나폴레옹, 생베르나르 언덕을 넘는 나폴레옹, 그 다음에 발팽송이, 여기서부터는 앵그르입니다. 용녀, 그리고 오송빌 백작 부인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 남성성, 여성성, 아름다운 남자의 영웅성, 여자의 아름다움, 요것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고전주의적인 원칙 있지 않습니까? 통일과 조화, 균형과 안정성, 기하학적인 구도, 이성과 합리성 이런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섬세한 묘사와 명료한 색채감은 오히려 앵그르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것인데 요 두 가지만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곧바로 여러분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 유명한 오송빌 백작 부인입니다. 제가 왜 이거부터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느냐 하면은 방금 전에도 했지만 다비드는 남성적 영웅성을 일종의 섬세하게 묘사를 했다면 이 앵그르는 여성적 아름다움을 했다. 자, 봅시다. 여러분들 오른쪽 요게 이제 세부도입니다. 눈이 있지 않습니까? 파란 눈인데 이렇게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미국에 있어요. 미국의 그 프리 컬렉션이라고 뉴욕에 있는 거기에 대표작입니다. 그 프리 컬렉션이라는 미술관에 이것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 늘 꼭 기억을 해두실 것이 여러분들 어떤 풍경을 볼 때 그림처럼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그림만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면 가령 이렇게 그것을 여기다 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인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림처럼 아름답다. 사실은 실물은 그림보다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실물은. 그러니까 그림처럼 아름답다. 기준이 그림이 된다. 그림이 실물보다 더 아름답다라는 것은 이 그림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이게 이 세부 묘사가 이 정도에 이르려면은 얼마나 스킬이 필요한지는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전통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바로 라파엘로의 라포르나리나로부터 이제 내려온 겁니다. 라포르나리나. 근데 색채와 이거 거기다가 여기서 입술을 한번 보십시오. 입술이 완전히 그냥 이게
아주 색깔이 빨간색에서 주홍색을 갖다가 명암을 가지고 하는데, 명암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하는데, 윤곽도 뚜렷하면서 윤곽이 없어지고, 눈은 말도 말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요게 요거 반지, 그 다음에 여기 천.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세요. 거울에 일종의 등을 대고 있어요. 따라서 총체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뒤에 이 여인의 뒤에 드러난 드레스 위에 드는 목덜미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삼각구도로 되어 있어요. 앞면과 뒷면의 삼각구도로 완벽하게 서로를 기대어 있는, 마치 뭐죠? 지푸라기 집단처럼, 집단을 서로 이렇게 마주대한 것처럼 이렇게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앞모습과 뒷모습. 그러면서 뒷모습이 어둡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프리 컬렉션에 가보면 압니다. 이 그림이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신고전주의적으로 얼마나 인위적인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자, 이 포즈를 취해 보십시오. 이 포즈를. 자, 왼손을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요렇게 해서, 그러면서 요렇게 바라봅니다. 요런 자세를 취하기도 어려울 거겠지만, 요거 인위적으로 조작된 자세인데, 요런 건 어떤 자세일까요? 이렇게.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에게 뽐내면서 그에게 자랑하고, 그에게 뭐냐면은 그를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선을 우리를 보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다가 다른 작가의 시선과를 비교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무아테시의 부엔. 귀족이에요. 그러면 이 옷의 무늬를 그린 걸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만약에 1학기를 같이 공부를 했다면 반 아이크의 유화의 물감이 발명된 다음서부터 그것을 섬세한 사실주의적인 묘사가 발생하게 됐다, 가능하게 됐다. 그것을 스킬을 끝까지 밀고 갔습니다. 거기다가 거울에 비칩니다. 이게 완벽하게 총체적이에요. 자, 오른쪽으로 갑시다. 오른쪽은 드 브로글리 왕자비예요. 왕자비의 그림을 한번 더 봅시다. 야, 이 자세를 좀 세부적인 그림을 볼까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이 뒤에 이거 묶는 거 있잖아요. 머리끈. 이 뒤에 이걸 한번 보십시오. 투명한데 이게 마치 선처럼 내려오는데 이게요. 예. 보시죠. 그 다음에 하나하나 팔찌와 목걸이, 이게 이러한 섬세한 묘사, 그 다음에 반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천 있지 않습니까? 치마의 주름, 색깔, 그리고 그것의 명암, 이것은 가히 이상적으로 만들어진 이상적인 아름다움이에요. 만들어진 인공적인 아름다움이에요. 대표적입니다. 이게 세 부인이 이것이 그대로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비드를 남성적이라고 하면 여성적 아름다움의 여성적 고전주의라고 하는 고전주의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은 이 사람의 초기 작품을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이게 까롤린 리비에르라고 하는 여인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밍크 이게 목도리 이것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에 옆에 다빈치의 신담비를 아는 여인을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인과 신담비를 아는 여인과 이걸 비교를 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시대적으로도 한 300년 400년 차이가 나고, 거기다가 이 다빈치와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데, 저는 오히려 이 까롤린 리비에르를 이 앞그림인
앞그림인 이 세 부인들과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왜 비교하냐? 이것은 말년 작품입니다. 신고전주의가 완전히 완성된 그 앵그르의 말년의 작품인데 이것은 초기 작품입니다. 거기다가 이 여인은 15살 때 죽는다고 해요. 근데 15살 때 정말 소녀 같은 청순미가 아주 얼굴에 곱게 맑게 투명하게 아주 청순하게 그리고 자태자체가 아주 곱고 아주 선량하고 그리고 순수하고 이런 게 나타나 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눈매서부터 시작하는 이 얼굴의 묘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이미 신고전주의적인 모든 게 다 나타나지만 이것이 오히려 완성미가 넘치는 앞에 나온 세 부인보다도 이 젊었을 때 그렸던 이것이 훨씬 더 바로 앵그르의 대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랑 비교를 할 수 있느냐? 이 뒤에 나오는 라파엘로의 라포르나리나입니다. 라포르나리나. 그런데 실제로 이 앵그르는 라파엘로를 제일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왼쪽 그림을. 이 제목이 이게 앵그르의 작품이에요. 이게 라포르나리나 그리고 라파엘로예요. 그러니까 라포르나리나를 안고 있는 라파엘로를 앵그르가 그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림이 여기 오른쪽에 그림의 캔버스가 있죠? 그게 바로 라포르나리나예요. 그러니까 이 앵그르가 라파엘로를 얼마나 존경하고 라파엘로를 따르려고 했다는 것을 이제 뒤에 가면 또 나타납니다. 그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라파엘로의 이 라포르나리나가 이게 뭐야? 카롤린 리비에르랑 같은. 그리고 이 다빈치의 여인들은 이 눈매라든지 이런 게 양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여성적이면서 굉장히 순수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차갑고 아주 야물딱지고 남을 약간 깔보는 오만함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앵그르의 여인은 바로 라파엘로의 연인처럼 정말 이건 청순 그 자체. 이건 청순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아름다움이라는 말로도 사실은 부족해요. 난 오히려 종교화되지 않았나 이런 여인은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터키 목욕탕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요즘 뭐 터키 드라마도 이제 뭐 저기 뭐죠 유선 방송에서 하는 모양인데 그럼 뭐야 이게 목욕탕 하렘의 여인들의 모여서 목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터키 목욕탕이 이게 말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앵그르가 터키 목욕탕이라는 게. 그런데 이 이전에 그렸던 모든 이 사람이 여인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그려요. 근데 그 여인의 각양각색의 포즈 있지 않습니까? 모델이 될 때 포즈가 여기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요거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렘에서 약간 기타를 하고 있어요. 요 여인의 포즈를 기억하십시오. 자, 요렇게 하면서 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서 서서 저기 뭐냐면 이렇게 춤을 추듯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탱고를 추나 이거? 탱고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춤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기에 포즈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즈들이 나중에 여성을 모델로 할 때에 이 원형이 됩니다. 이 앵그르가. 그러니까 앵그르가 이렇게 여성을 모델로 하면서 여성의 모든 포즈의 그것을 창조자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 금방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게 샘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럼 방금 전에 봅시다. 이거 어느 포즈일까요? 이 포즈예요. 이 포즈와 같은 겁니다. 맨 위에 있는 맨 구석에 왼쪽 구석에. 자, 이거 샘입니다. 그리고 요 샘보다도 20년 뒤에 그렸던 아나디오멘의 비너스예요. 이게 비너스.
그런데 이걸 두 개를 하면 사실은 이 샘은 물의 요정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비너스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거품이 일거든요, 발끝에. 근데 여러분들 비너스는 그리스 신으로서 아프로디테인데, 아프로디테는 뜻이 무엇이에요? 거품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이에요. 거품에서 난 자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거품과 함께 나타나는 여인은 다 비너스 아프로디테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너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를 해보십시오. 자, 이게 같은 작가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림을 감상하고 느끼려면 그런 거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것을 이렇게 포착해내야 됩니다. 차이를 잡아내야 돼요. 자, 같은 자세예요. 자, 하나는 물동을 해서 이렇게 하고 물동을 잡고 있고, 이 사람은 물동이 없지만 오른쪽은 물동이 없지만 이런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머리를 하는 자세예요. 그렇죠? 같은 자세예요. 자, 근데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눈빛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눈빛. 오케이? 눈빛. 이것이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것을 우리 관람자에게 전해준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이 여자는 굉장히 좀 섹시하면서도 무엇일까?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남자를 꼬시면서 이 머리카락을 잡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함부로 머리카락을 잡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 머리카락을 잡는 것 자체가 남자 앞에서 이게 아주 이 머리카락이 여성의 성의 상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왼쪽은 뭐야? 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눈이 천진해요, 생각보다는. 그렇지만 천진하지만 무엇이에요? 자기 몸매를 드러내고 있어요. 몸매를 드러내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중심으로 S라인으로 드러내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비너스가 그 S라인이 훨씬 더 굴곡집니다. 미세한 굴곡의 S라인의 굴곡의 이 편차가 조금의 차이가 이 여자가 교태스러운 겁니다. 비너스가. 이쪽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무엇이냐면 이 여자는 물동이를 쥐고 있고 다리를 약간 오른쪽 다리에 뒤꿈치를 올리면서 무릎을 대고 있는데 아주 가볍고 사심이 없는 아주 사특함이 없는 자세예요. 그러나 이쪽은 보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 다리를 조금 더 뒤로 밀었습니다. 뒤로 미루면서 오른쪽 허벅지와 이 무릎을 더 왼쪽에 다시 더 밀착을 했어요. 내가 항상 동일시를 해보라 그랬죠. 조사를. 이 여자가 훨씬 더 교태스럽고 약간 교사적입니다. 이건 요게 사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차이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미세한 차이를.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가 후대에서 자, 이게 미로의, 그러니까 비너스의 탄생에서 최초의 원형이 보티첼리입니다. 그럼 보티첼리의 자세는 정말 순진해요. 그럼 이 보티첼리의 자세는 어디와 연결될까요? 오히려 샘과 연결됩니다. 샘과.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듀발이라든지 카바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게 듀발은 특히 누구를 닮았어요? 여기를 닮은 겁니다. 이 비너스. 오케이? 제가 여기 이 샹띠라고 파리서부터 한 50-60km 북쪽에 있는 수도원입니다. 조그만 도시에 있는 수도원, 꽁대라는 수도원의 꽁대라는 박물관에 있어요. 제가 여기 사실은 머물렀었어요. 네? 며칠 있었었는데 이 여자는 더 극화시켰습니다. 이 여자는 아까 그 누구예요? 저기 앵그르의 비너스에 비해서 이 사람은 어느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왼쪽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앵그르는 정면을 봤거든요. 약간 보면서 이쪽을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S라인은 훨씬 더 굴곡져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훨씬 더 길게 틀어져서. 그러니까 그 미세한 차이가
미세한 차이가 관능적인 감각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주 말로 할 수 없는데, 자, 그런데 이 카바넬의 비너스의 탄생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여자는, 카바넬은 완전히 눕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꼬아버렸어요. 그러면 이 자세는 누구의 자세와 더 가까울까요? 바로 고야의 옷을 벗은 마하와 더 가까워요. 그렇지만 고야의 이 옷을 벗은 마하는 뭐냐면 관람객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도발적이었죠. 이것은 자기의 시선을 약간 가립니다. 그러면서 약간 밑으로 살짝 봐요. 살짝 봐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고야에 발가벗은 마하가 저기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오히려 당당하죠. 이 사람은 약간 뭔가 뒤끝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 에로스들이 뛰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비너스의 탄생의 포즈로 이제 확대되어 나갑니다. 이 앵그르의 이 두 작품, 샘이라든지 이것이. 그런데 이제 또 다시 하나가 더 나갑니다. 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있어요. 다른 방향으로. 그럼 이것은 샘에서 나갔어요. 이게 둘 다 샘이라는 제목이에요. 하나가 왼쪽이 쿠르베의 샘이에요. 이건 사실주의의 대가입니다. 근데 이 쿠르베가 누구랑 앵그르의 말년에 쿠르베랑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쿠르베는 사실주의의 선구자고 대가예요. 근데 이 사람과, 자, 아까 이걸 봅시다. 이게 샘이에요. 굉장히 여기서는 인위적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리고 앞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천진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쪽을 보십시오. 이 여자는 뒤걸 했어요. 굉장히 리얼리즘적입니다. 뭐냐면 어디에서요? 약간의 시내, 약간의 포포가 있는 것에서 자기가 목욕을 하는 거예요. 목욕을 하는 거죠. 아까 샘은 물의 요정이 이제 실내에서 하는 건데 실외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뒤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느 면에서 더 사실적이냐? 시프가 무지하게 둔부가 강조되면서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허리가 아주 잘록합니다. 잘록해요. 이 부분이 훨씬 더 리얼리스틱하게 관능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관능성은 이 쿠르베에 의하면은 무엇에서 오는 겁니까? 이 둔부에서 오는데, 그런데 이것을 무엇에다 연결시키느냐 하면 샘이라는 제목으로 연결시킵니다. 여러분들 참 재밌습니다. 아까 샘이라고 하는 것은 목욕물을 샘에서 목욕물을 떠가지고 물의 요정이 일종의 목욕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에요? 리얼리스틱하게 정말 어떤 개천에서, 산속의 개천에서, 계곡에서 목욕을 하면서 물을 손으로 만지면서 뒷모습을 보이는 건데 둔부를 강조했다. 여기서 봅시다. 그런데 듀샹이라는 사람은 다다이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치 미술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남자의 소변기예요. 소변기. 여러분들 이 모양이 무엇이랑 닮았어요? 둔부랑 닮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둔부가 뭡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보여주진 않지만은 나중에 듀샹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샘은 물의 기원이지만 여자의 샘은 뭐예요? 인간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여성의 샘으로부터 다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은 동시에 변기이기도 합니다. 변을 하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봅시다. 이게 발팽송의 용녀라고, 용녀라는 말은 목욕하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한자어로서. 그러면 이것을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균형이 딱 맞습니다. 여기 만약에 커튼이 없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심심합니까? 이게 신고전주의적으로 커튼을 늘리고 여자가 이렇게 앉는 것을 이렇게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수직해서 이렇게 두 선으로 내면서 대칭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시트의 천에 이 흰색과 이
주름 있잖아요. 그것을 명암을 가지고 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반드시 제가 이걸 괜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이 그림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 속의 여인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그리고 그 생각을 이 작가는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고 있을까? 하려면 이 포즈를 취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목욕을 했습니다. 자, 침대 시트에 앉았어요. 그런데 뭐냐면 약간 고개를 돌립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눈을 그리지 않았는데도 여기서 요 시선이, 이 여인의 시선이 뒤를 의식하고 있다는 요 실루엣이, 얼굴의 실루엣이 뒤를 의식하고 있다는 실루엣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의 선만을 가지고도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화가들은 하나의 선으로서, 실루엣으로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뭐냐면 자기를 보고 있는 남자에게 자기의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남자가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남자를 유혹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실루엣 선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또다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오른쪽 어깨의 심한 처짐이에요. 자, 왼쪽 어깨에 비해서 오른쪽 어깨가 이상하게 처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나오는데, 그것이 이렇게 처지는 것이, 여러분들 옛날에 폐결핵에 걸리거나 그러면, 폐암에 걸리면 이 한쪽 폐를 떼냅니다. 그러면 이 어깨가 처집니다. 이렇게 처져요. 그런데 이 여자가 생각보다는 많이 처졌어요. 그럼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이쪽은 이렇게 각이 약간 지는데 오른쪽은 처집니다. 이게 바로 앵그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연약성을 일종의 돋보이게 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연약함을 무기로 남자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자를 보호할 마음이 남자에게 들 때 여자를 사랑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여성이 자기가 남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씩씩한 여성이 아니라 남자가 자기에게 보호를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뭐랄까 유혹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은 이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만레이라고 하는 이게 다다이스트입니다. 다다이스트가 발팽송의 용료를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합시다. 이게 만레이는 이제 우리가 안 하니까 요건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왜 바이올린에 이것을 그렸을까요? 여러분들 바이올린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실은 그게 여인의 뒷모습입니다. 이렇게 뒷모습, 오케이? 이게 만레이가 딱 이걸 그림으로써,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써 바이올린이 여성의 몸매와 같다.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여인의 몸은 일종의 바이올린이다, 악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가들은 대단히 감각을 이제 극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몸을 악기로 합니다. 거기다가 어깨가 이렇게 약간 리드미컬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타라든지 할 때 이게 이렇게 각이 지면서 리드미컬.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여자도 뒤를 바라봅니다. 근데 이 여자보다는 덜 교태스러워요. 이건 더 솔직하다는 거예요. 왼쪽은 한데 이게 눈매가 나타나 있어요. 여기는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왼쪽은 이 앵글의 저기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약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숨김이 있어요, 이 여인은. 그런데 이 여자는 그래, 난 너를 의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싹 자기의 시선을 드러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어디로 가느냐? 자, 이제 달리의 보이지 않는 거울을 보면서 등을 돌리고 있는 갈라라고 하는 긴 제목의 이거 달리할 때 이거 할 겁니다. 그럼 이 여자도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앵그르의 거기서부터. 그런데 시선의 위치와 이 등의 저기가 다 달라요. 이 여자는 등에 운동을 한 여자 같아요. 이것은 아마 춤을 추거나 아주 단단해 보입니다. 이게 약간 저기 갈비가, 뒤쪽 갈비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약간 강인해 보여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자는 우리를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시선의 위치가 위를 바라보고 있어요. 위를 바라보면서 뒤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여자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 포즈를 취하십시오. 이 여자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 남자에 관심이 없다. 무엇이에요? 나는 저 멀리 이상,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아주 환상을 약간 갖고 있는 어떤 여자입니다.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의 출발점이 누구한테 있어요? 앵그르한테 있다. 그러니까 앵그르는 사실은 다비드의 제자지만 다비드보다도 저는 훨씬 더 뛰어나다고 봅니다. 뛰어나다고 봅니다. 자, 이거 봅시다. 이게 그 유명한 그랑도 오달리스크예요. 자, 그랑도 오달리스크.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이 그랑도 오달리스크는 무엇과 비냐? 조르조네의 잠자는 비너스로부터 시작돼서 티지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 그 다음에 고야의 옷을 벗은 마야, 그 다음에 뭐예요? 마네의 올랭피아까지 우리가 만회를 할 겁니다. 고야는 지난 학기에 했고, 자 봅시다. 이거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티지아노입니다. 티치아노. 그 다음에 고야예요. 그런데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전작품을 봅시다. 이제 그랑도 오달리스크. 우선 첫째가 뒤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앞을 정면을 하면서 뒤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뒤태를 보이고 있고, 더 중요한, 여러분들 하나하나 포즈를 여러분들 취해 보십시오. 이 여자는 앞모습을 가리고 있으면서 약간씩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내는가를 잘 보세요. 자, 여기가 젖가슴이에요. 젖가슴에 요것을 약간 이렇게 돌리면서 요걸로 약간 누르면서 여기 겨드랑이 간격을 주니까 여기가 젖가슴을 살짝 드러내는 거야. 아주 교묘합니다, 이 여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봅시다. 두 번째, 이 여자가 여러분들 어떤 포즈냐? 아까 저기 우르비노의 비너스를 보십시오. 왼팔이 음부를 가리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고야의 마하는 아예 가리지도 않고 있고. 자, 그런데 이 여자를 잘 보세요. 이 여자 안 보이죠? 앞면에 이 여자의 음부가 앞면이니까 안 보여요. 뒤에 둔부만 보여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여자가 어떻게 음부를 드러내고 있는가를, 자, 왼발을 여러분들이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왼발을 오른쪽으로 올려 보십시오. 오른발에다가 올리면서 발바닥을 드러냅니다. 아까 여러 그림들 있잖아요. 발바닥이 없습니다. 발바닥을 드러낸 그림은 없어요. 여기에. 오케이? 여기에 없습니다. 발바닥이 안 드러내요. 여기에 발바닥이 드러냅니다. 여러분들 발바닥이 굉장한 성감대입니다. 오케이? 여성의. 오케이? 그러니까 옛날에 무엇이냐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발을. 그러니까 조격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조격에. 그러니까 이 앵그르에게서 발바닥이 이제 드러납니다. 발바닥이.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요것이 왼발이 오른발 위로 올라가면서 어디가 조여집니까? 이 자세를 취하면 당연히 음부 쪽이 양쪽의 허벅지에서 조입니다. 그런 식으로 조여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여자가
이 여자가 둔부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아까 쿠르베의 샘처럼. 근데 이것은 신고전주의 원칙에 어긋나요. 비례가 안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오른쪽 어깨서부터 여기 내려오는 것은 굉장히 짧고 둔부가 엄청나게 길면서 엄청나게 크게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앵그르가 신고전주의적인 그러한 합리성을 깨고서 이렇게 강조한 것은 뭐냐면 바로 관능성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시선은 전혀 관능적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약간의 교태가 있습니다. 살짝 돌이켜보면서 뭐냐면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을 일종의 유혹하려고 하는. 그렇지만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했죠. 우르비노의 비너스에서는 눈이 뭐예요? 그리고 고야의 옷을 벗은 마에서는 무엇이었어요? 눈이 아주 도발적입니다. 도발적으로 남자를 너 뭘 할래? 이런 식으로 정말 완전히 그냥 도전적으로 이제 덤벼드는 눈초리입니다. 아주 우리말로 하면은 의태어로서 빼롱하게 쳐다봅니다. 빼롱하게. 그러나 이 사람은 뭐냐면 그렇지 않아요. 아주 순진한 듯 천진한 듯 아주 얌전한 듯 하면서 고개를 돌리면서 남자를 아주 유혹하는 그런 교태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의 그림을 좋아하느냐, 어떤 스타일의 여인을 좋아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관계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어깨가 비정상적으로 처져 있어요. 오른쪽 어깨가. 이게 여기서 팔뚝은 둔부에 비해서 너무 가늘어요. 그러니까 연약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섬세한 모사가 되어 있는데 이게 U자형입니다. 이 무엇을 잡고 있어요? 커튼을 잡고 있는 게 U자형입니다. 아주 이게 부드러운 U자형이 되어 있고 색깔이 대조적이에요. 요것은 검청색이에요. 이렇게 검청색.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고운 피부색이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앵그르가 왜 이렇게 그렸느냐, 이런 그림의 여자는 어떤 느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동일시하려면 이 포즈를 취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은 오달리스크와 노예예요. 오달리스크는 여러분들 그 터키나 이슬람교에서 술탄 있죠. 술탄의 하녀를 오달리스크라고 그래요. 근데 오달리스크의 하녀예요. 또 여기는. 그러니까 얼마나 노예입니까? 이건 완전히 오달리스크도 하녀인데 하녀의 노예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자세를 보십시오. 이 자세는 그랑도 오달리스크와는 다르게 뭐예요? 굉장히 문란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듯이 정말 관능적인 야한 자세예요. 근데 그 자세는 아까 터키 목욕탕에서 오른쪽 요 자세입니다. 요 자세. 요 자세가 그대로 연결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아주 대조적이에요. 이 여자의 자세가 굉장히 관등적이고 문란한 자세인데, 그런데 이 여자는 완전히 오르가즘에 이렇게 어떤 쉼취해 있는 건데, 이 여자에게는 무엇이냐면 이 악기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에요? 노동이죠. 그러니까 나는 네가 관능적이건 뭔가 관심도 없다. 나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이 대조적으로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무심한 것보다도 지루함이 있지 않습니까? 지루함. 여러분들 가장 재미난 것은 지루함은 아름다움의 대조로서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입니다. 지루함. 그래서 아까 티지아노나 거기에 개가 자는 것이 여기에 티지아노 우르비노비너스에 여기 잠자는 강아지를 대조적으로 여기를 배치를 하죠. 그것이 바로 요게 이 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자, 넘어갑시다. 자, 이게 뭐냐면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 자, 그럼 여러분들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의 신화를 잘 알 겁니다. 스핑크스가 길을 지나는데 반드시 스핑크스의 질문을 이제 답을 수수께끼를 맞춰야만
살아서 지나갈 수 있어요. 스핑크스는 뭐냐면 머리는 여자고 상부는 젖가슴을 가진 여자고 그다음에 사자의 몸에 사자의 다리를 가진 그러한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그러한 그 아주 괴물입니다. 그런데 그 괴물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게 뭐냐라고 스핑크스가 오이디푸스한테 질문합니다. 오이디푸스가 맞춥니다. 바로 나 같은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스핑크스와 오이디푸스를 그린 그림의 두 사람의 그림이 굉장히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모로의 상징주의자입니다. 상징주의자인 모로의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고 하나가 그 이게 유명합니다. 앵그르.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입니다. 자, 그러면 둘을 우선 비교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자, 우선은 여기서는 모로는 뭐냐면 여자가 남자에 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자를 빤히 보면서 남자를 유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자가 마치 남자에게 안기면서 남자를 붙잡고 안기면서 남자를 유혹하려고 해요. 그러나 남자는 뭐예요? 오이디푸스는 무엇이에요? 굉장히 적대적인 시선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쪽은 보십시오. 애초에 그런 게 없습니다. 어둠 속에 오이디푸스의 스핑크스의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어둠 속에 여인이 얼굴을 숨기고 있는데 어디를 내세웁니까? 젖가슴을 딱 내세웁니다. 젖가슴. 그런데 여기서 남자와 여자, 어둠과 밝음의 대조를 하면서 이 오이디푸스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냐면, 자 봅시다. 오른발을 한 계단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오른손을 갖다가 자기를 향합니다. 자, 네가 말한 질문의 수수께끼의 답은 바로 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남녀의 대립으로 그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여자의 상징인 젖가슴을 강조하고 있고 이쪽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면 시선이 바로 젖가슴의 위치에 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남성과 여성성의 대립으로 그렸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그림의 차이를 보면서 우리는 화가들이 어떻게 스핑크스와 오이디푸스를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자기식으로 표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로를 할 때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거 봅시다. 그러면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다비드의 사비니 여인의 중재예요. 그런데 이 왼쪽에 그 앵그르의 생포리앙의 순교예요. 생포리앙은 2세기 때의 성인이에요. 순례자예요. 순교자예요. 자, 그런데 서로 다른 주제지만 무엇이에요? 태도가 똑같아요. 여인이 중간에서 여기서는 생포리앙이라는 성인이 이렇게. 옛날엔 남자도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비드에게 앵그르가 얼마나 영향을 받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빨리 넘어갑시다. 자, 이 그림과 이게 오시안의 꿈입니다. 오시안이라는 사람은 아일랜드의 영웅이에요. 그러면 한국의 영웅 그럼 누가 떠오릅니까? 이순신 장군. 그런 식으로 아일랜드의 영웅인데 이 사람의 꿈이 유명합니다. 그 꿈을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요런 그림과 요 다음에 안젤리카를 구출하는 로제라고 하는 신화적인 이야기를 그린 이 두 그림은 무엇이에요? 사실은 앵그르답지 않은 거예요. 앵그르의 신고전주의적이답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꿈을 그렸다는 자체에서 환상적이죠. 환상은 신고전주의가 다루지 않습니다. 오케이?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이 그림은 아주 제가 앵그르에게도 이런 면모가 있었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무엇이에요? 오시안이 자고 있어요. 거기에 꿈 내용들을 오시안이 얼마나 그런 모험과 그런 것을 떠나서 거기서 막
고생하는 그런 것들을 환상적으로 그렸는데 이 색깔의 대비 있지 않습니까? 하얀 마치 얼음의 왕국에 가 있는 환상을 느낄 수 있죠. 굉장히 좋은 그림입니다. 근데 이런 그림은 사실은 판타스틱하다는 점에서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신고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자, 이거 보시죠. 안젤리카를 구출하는 로제. 그러면 이것은 누구와 같습니까? 자, 악령과 싸우는 성 게오르기우스와 거의 같은 구조입니다. 같은 구조인데 참 재미난 것은 여기서 라파엘로도 뭐냐면 저 여인에 관심이 없어요. 악령과 싸우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여인은 도망을 가요. 그런데 이 그림도 여자가 지금 묶여 있거든요. 이 악령의 이 악령에 잡혀서 묶여 있거든요. 묶여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악령을 퇴치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이 여자를 먼저 구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구할 사람부터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관련해서 이 여자는 뭐예요? 여기서 빨가벗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또한 이 신고전주의 원칙에 어긋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여자가 묶여 있는데 관능적이에요. 관능적인데 묶여 있어요. 나체라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같지 않지만 약간 매저키즘적인 것을 느끼게 합니다. 매저키즘적인 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마치 여기에 취해 있는 듯한 마치 구원을 바라는 것이 동시에 무엇이냐면 성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음증적이고 매저키즘적인 것은 저기와 어울리지 않는다. 신고전주의야. 자, 이제 다시 갑시다. 신고전주의입니다. 자, 이게 앵그르가 여성만 그린 것이 아닙니다. 자, 이거 아시겠죠? 구도가 완전히 삼각형 구도에 딱 권자에 앉아 있는, 그리고 창과 홀을 갖고 있는데 역삼각형으로.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제우스예요. 제우스. 아시겠죠? 이게 신고전주의라는 게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제 더욱더 드러나는 것은 바로 잔다르크를 그렸다는 겁니다. 여성적 영웅이죠. 이게 다비드의 우리가 나폴레옹의 서재에 있는 나폴레옹의 그림을 기억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똑같은 구조로서 잔다르크, 여성적 영웅을 그린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갑시다. 요거는 제가 이제 이 사람에게서 그것을 이제 하려고 그냥 넣은 건데, 이게 다빈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고전주의자로서 누구를 향해 갑니까? 누구를 존경해요? 바로 라파엘로와 다빈치. 그런데 그것이 다빈치의 그림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프랑스와 1세였어요. 이 프랑스와 1세는 예술 애호가로서 특히나 다빈치를 무지무지하게 존경했어요. 근데 다빈치는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다빈치를 데리고서 프랑스로 오는가, 이것을 호시탐탐 노렸는데, 그 당시에 밀라노에 있던 다빈치가 밀라노의 일종의 그 영주가 밀라노에서 이 영주가 다빈치에 대한 후원을 끊어버립니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프랑스와 1세가 자기의 왕궁을 내어줍니다. 앙주에 있는 자기의 왕궁을 내어주면서 오시라고 뭐든지 100% 왕궁 자체를 주니까 그냥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빈치가 자기의 그림들을 가지고 이때 넘어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죽어요, 이 사람이. 근데 프랑스와 1세가 바로 다빈치를 이렇게 존경하면서 죽어갈 때에 이것을 껴안는 이 그림을 그린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앵그르가 이렇다는 거죠. 앵그르가 라파엘로나, 아까 라파엘로를 그렸죠? 그런 것처럼 그 라파엘로와 그 다빈치를 존경한다는 그림입니다. 자, 이거 봅시다. 이것도 사실은 약간 앵그르의 신고전주의적인 그런 경향과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것이긴 한데, 이것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겁니다. 단테의 신곡에
파올로와 프란체스카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 프란체스카가 누구랑 결혼을 했느냐 하면은 사실은 파올로의 형과 결혼을 해요. 근데 이 형이 누구냐면 이 꼽추에다가 절름발이에다가 굉장히 뭐냐면 추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파올로가 일종의 선을 보러 나가는데 형 대신에 프란체스카에게 나가요. 근데 프란체스카가 파올로 자기 형과 결혼하는데 이게 파올로가 진짜 인물인 줄 알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형이 절름발이에다가 추남인데다가 꼽추에다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인 파올로가 프란체스카와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불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단테의 신곡이라든지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아주 스캔들,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신고전주의적으로 잘 그렸는데 여기서 뭐가 이제 신고전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하면 저 뒤에 잘 보시면 형의 검은 그림자가 딱 도사리고 있습니다. 형이 질투와 그리고 젊은 새끼 죽여버리겠다, 연놈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의 이게 아주 검은 그림자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자가 이게 바로 이런 것은 표현주의에서나 가능한 건데 자 이렇다 이거죠. 자 넘어갑시다. 자 이거 호메로스의 예찬. 신고전주의자들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결국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위대한 철학자라든지 작가라든지 예술가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야지 신고전주의는 고전주의를 모방하는 것을 이렇게 모토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호메로스를 그리는데도요, 삼각구도가 쫙쫙 요게 등을 지고 앉았잖아요. 마치 여러분들 미켈란젤로의 메디치가의 무덤이 바로 이런 식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켈란젤로를 연상해. 이것이 천사가 있는데 이게 또 삼각구도예요. 딱 여기서 대칭입니다. 균형이 많습니다. 됐죠? 호메로스의 예찬.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우리가 거의 끝을 다가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왼쪽이 바로 앵그르의 그림이에요. 루이 13세가 성모를 두고 서약하는 거예요. 이 성모를 두고 자기의 종교를 이제 서약을 하는 건데 성모에게 이것은 몽또방 대성당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림 누구를 모방한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죠. 바로 라파엘로의 시스티나의 성모라고 하는 이 유명한 그림을 모방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단지 요 밑에 무엇이에요? 바로 루이 13세를 그려 넣었다는 것이 다를 뿐이죠. 그런데 이 그림과 라파엘로의 그림과 앵그르의 그림을 잘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천사가 두 명이 양쪽에 대칭이 있죠. 여기 성모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데 양쪽에 대칭적이죠.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것이 라파엘로를 사실은 못 따라가죠. 라파엘로의 여기 대칭 속에서도 비대칭적인 대칭, 그 다음에 불균형 속의 균형, 그 다음에 여기 봅시오. 요 유머 감각, 여기 천사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듯이 요것의 유머 감각, 요거는 진짜 압권입니다. 이 두 천사. 근데 여기서는 앵그르의 그림에서는 너무 밋밋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라파엘로를 모토 삼아서 라파엘로를 따라가려고 했는데 라파엘로를 따라가지 못하고 일종의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냅니다. 라포르나리라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자기 스타일의 여인을 그리는 아까 오송빌 부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대작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앵그르의 일종의 하나의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자, 이제 봅시다. 이제 마지막 그림입니다. 이 사람은 앵그르는
앵그르는 요 다음 그림부터 먼저 봅시다. 자화상을 그리기를 싫어했어요. 이상하게 자기 얼굴을 남한테 알리는 걸 싫어했어요. 근데 자화상 중에 두 개가 제일 유명합니다. 근데 이것이 왼쪽에 있는 큰 그림이 24살의 자화상인데 이것을 몇 년도에 발표를 했느냐? 70살인가가 됐을 때 발표를 해요. 24살 때 그려놓고 24살 때 자화상을 읽고 70살 때 수정을 해서 내와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계속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살 때 그려놓은 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것을 70살 때 자기식으로 수정을 하니까 이게 24살 때의 자화상이 아니죠. 자기가 이상화시키고 미화시킨 자화상이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78살의 자화상도 많이 고쳤대요. 그리고 이것은 사후에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화상을 싫어했어요. 자화상을. 마치 제가 사진을 찍는 것을 싫어하는 것과 같은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자화상과 이 뒤에 올라가는 뒤 전에 있는 고흐의 69살의 자화상을 비교해 보십시오. 자, 요 그림을 제가 잠깐 하면서 다시 비교해줘요. 자, 요 자화상 다시 해봅시다. 이렇게 합시다. 다시. 자, 다시. 자,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초상화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게 베르탱의 조상화예요. 앵그르가 그린 거예요. 근데 이 앵그르의 베르탱의 초상화와 이것이 같은 스타일로, 자화상이 같은 스타일로 그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베르탱의 초상화와 비교하는 것이 훨씬 더 조작된 자화상과 비교하는 것보다도 더 선명합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왼쪽과 오른쪽은 뭐예요? 색을 위주로 그렸기 때문에 몸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윤곽이 선명하지 않아요. 색을 통해 가지고 색의 명암을 통해서 그리고 윤곽이 사물과 사물의 경계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붓질이 거칩니다. 여기 칼라라든지 그리고 머리카락 그리고 머리카락조차도 뭐예요? 뒷배경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둠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얼굴 자체가 무엇이에요? 굉장히 병약해 보이고 그리고 무엇일까요? 약간 눈초리가 이렇게 정신적인 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윤곽이 뚫어지 않으면서 뒤에 있는 배경의 검은색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러니까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고야가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다음 그림은 이거 보십시오. 아주 오만하고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고 완전히 그림에서 그냥 행진을 하듯이 밖으로 탕 차고 나오는 거죠. 의지가 강하죠. 그런데 이 베르탱도 마찬가지예요. 베르탱에 여러분들 이 팔을 갖다가 이쪽에다가 딱 해보십시오. 무릎에 딱 이렇게 해서 이 자세가 딱 이럽니다. 이게 뭐예요? 마치 싸우겠다는 자세. 의지가 그냥 의기탱천이라고 그러죠. 의기탱천. 이렇게 의기탱천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선이 그냥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선명하게. 그러니까 이 고야의 그림의 머리카락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러면서 고야가 죽음으로 이게 광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거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눈빛이 왼쪽에 베르탱은 살아 움직여요. 그리고 이 모든 저기가 당당하고 뭐냐면 긴장이 되어 있습니다. 딱. 근데 마치 고야의 초상화는 마치 이제 운명을 받아들이는 듯한, 그러니까 운명은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자기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실제로 이 사람은 말년에 귀머거리가 되고 귀머거리 집에 아주 은거를 해가지고 검은 그림이라고 하는 죽음의 그림을 이제 그립니다. 그러면서 고야는 이 뒤안길로 사라지는데, 고야의 이러한 그림의 이
붓칠이라든지 이런 스타일은 나중에 인상주의와 낭만주의와 인상주의를 거쳐가지고 표현주의, 심지어는 상징주의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앵그르의 신고전주의는 여기서 아마 이제 끝을 내고 기껏해야 사실주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림을 감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차이를 느껴라. 그리고 그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의 포즈와 동일시하면서 그 그림 속에 있는 인물과 공감을 하라. 이것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감상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전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